안녕하세요. 경기도 강주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조금 불우하게 자란 저에게 지금의 남편이란 존재는 정말 큰 힘이 되는 존재였어요.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모두 다 같이 입학한 남자 사람 친구에서 어느 날 불쑥 남자로 다가온 사람이었죠. 어려서부터 워낙 저를 봐온 시어머니였기에 결혼도 쉽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진 않더라고요. 혹시라도 기우는 집안이어서 반대할까봐 걱정했던 저와는 달리 시어머니는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주혁이랑 너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어려서부터 붙어 다니더니 이젠 내 며느리가 되었구나. 어머님이 다 좋게 봐주셨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저 챙겨주셨던 거 다 알아요. 아니야. 네가 심성이 좀 착했니? 우리 주혁이랑 참 좋게 잘 지내기를 그때도 얼마나 바랬다고. 여하튼 잘 지내보자. 네가 내 며느리로 들어와서 너무 기뻐. 주혁아, 너 여자 하나 잘 골랐다. 엄마가 얼마나 지영이를 좋아하는데. 엄마가 어렸을 때 지영이 좀 챙겨줬어. 사실 내가 좋아하니까 같이 다니기도 한 거고. 어쨌든 고부가 보기 좋네. 저 부족한 거 많은 거 알아요. 어머님한테 많이 배우고 친엄마라고 생각하며 제가 잘할게요.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늘 친구의 어머니로만 뵙다가 시어머니가 된 어머님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저에게 잘해주시는 분이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저를 살뜰히 챙겨주시기도 하고 항상 맛있는 게 있으면 먼저 저에게 먹어보라고 권유도 했으니까 말이죠. 어렸을 때 이런 분이 내 친엄마였으면 어떨까라는 상상도 해봤었고 왜 우리 엄마는 빨리 돌아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했던 분이었어요. 그런 분을 어머님으로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참 마음이 벅차고 설레는 순간이었는데 저에게는 그런 분이셨어요. 남편 또한 저와 어머니가 잘 지내는 모습을 정말 보기 흐뭇해했고 앞날에 꽃길만이 있을 줄 알았어요. 나 진짜 당신 부모님들한테 잘할 거야. 어려서부터 그렇게 챙겨주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잘해주시는 것 좀 봐.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시부모님들을 만났을까? 내 인생에서 당신을 만난 게 가장 큰 축복이야. 정말 고마워. 네가 어렸을 때부터 좀 착했냐? 딱 엄마가 네 심성을 알아본 거지. 나야말로 너한테 더욱더 잘할게. 걱정 마. 항상 외로웠을 너 생각하면서 마음이 진짜 좋지 않았어. 이제 무엇보다 네 가족이 된 만큼 평생 외롭지 않게 해줄 거야. 문제가 없는 결혼 생활이었지만 이런 행복도 잠시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알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다정다감했던 어머니는 제가 알던 사람이 맞는지 정말 의심이 들 정도로 다른 분이었어요. 동서와 함께 제 이야기를 하는 어머님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거든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상처를 받을 수 있나 싶었어요. 형님은 저희 둘이서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놀러 갔다 온 거 모르죠? 저렇게 둔해서 어떡한데요? 맹에 빠져가지고. 에휴, 그러니까 내가 맹꽁이라고 부르지 않니? 주혁이만 아니면 결혼 절대 안 시키지. 근데 어떻게 떡하니 데리고 온 걸. 자식이 좋다는 거 말릴 수도 없고 하여튼 정말 성에 안 차는 며느리야. 부모 복이라도 없으면 지 복이라도 있어야지. 얼굴 봐라. 얼마나 복 없게 생겼니? 이래서 없이 자란 애들은 티가 난다니까. 얼굴에 그늘이 팍 쪄가지고 나도 쟤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와.
그래도 어머님은 포커페이스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전 형님한테 형님 소리 할 때마다 왜 이렇게 답답한지. 사회에서 만났으면 절대 말도 섞지 않을 사람이긴 하잖아요. 아주버님은 진짜 뭐에 반해서 저런 여자를 데리고 온 건지. 주혁이가 얼마나 정이 많니? 그저 어렸을 때부터 불쌍하게 여겨서 그렇게 데리고 다니더니 둘이 눈 맞은 거지 뭐. 내가 그때 둘이 같이 다니지 말라고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설마 하니 저런 애랑 눈이 맞을 줄 내가 알았겠어? 그저 불쌍해서 잘해줬더니 주제 파악 못하고 우리 아들을 마음에 품어? 예, 이런 말 그만하자. 말하면 입도 아프고 더 열불나. 어머님, 진짜 인품이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친구를 가까이 하게 하다니. 형님이 가정환경이 한참 기울었잖아요. 걔가 공부를 좀 잘했게. 걔랑 다니면 주혁이도 공부 열심히 할까봐 둘이 다니게 내버려 둔 거지. 뭐 그 덕에 주혁이가 노무사 됐잖니. 걔가 눈치는 더럽게 없는데 머리는 또 더럽게 좋잖냐. 그래서 주혁이 착실하게 공부하게 한 거지 뭐. 당장이라도 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2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으니까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는 정말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저를 따뜻이 대해주었어요. 저 역시 어머님의 속마음은 다 알았지만 굳이 불만을 만들고 싶지 않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였답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어린 시절 저에게 정말 다정다감하게 잘해주신 건 진심이었을 거라 생각하며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어머니를 대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의 마음을 다 알아서 그런지 어머님의 말에는 항상 뼈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묘하게 저에게 철벽을 치셔왔다는 것을 눈치 없는 저는 이제야 깨닫게 되었거든요. 아는 지인이 뮤지컬 티켓을 줬는데 둘째랑 다녀올게. 넌 집 보고 있으렴. 너 이런 거 안 좋아하잖니? 시끄럽기만 하고 뭐. 어머님, 얼른 가요. 늦겠어요. 날도 추운데 형님은 집에 계세요. 어차피 봐도 내용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 너는 날도 추우니까 쉬어. 나랑 둘째만 갔다 오마. 워낙 비싼 티켓이래잖니. 나도 안 가고 싶은데 별 수 있니? 왜요? 전 그런 거 보러 다니면 안 되나요? 저도 뮤지컬 좋아해요, 어머님. 주혁 씨랑 연애 때 종종 보기도 했고요. 저랑은 그런데도 가기 싫으신 거죠? 저 다 알아요. 어머님이 저 애초에 마음에 안 들어 했다는 거. 그때 동서랑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님 눈밖에 나고 싶지 않아서 꾹 참았거든요. 근데 진짜 못 참겠네요. 어머님 어쩜 그러세요? 이게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인가요? 아니 어머님은 애초에 저에게 늘 이렇게 대하셨죠? 눈치가 없는 제가 몰랐을 뿐. 갑작스러운 저의 도발에 동서와 어머니는 눈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했고 이제야 사태 파악이 다 되었는지 어머님은 저에게 아픈 소리를 쿡쿡 내지르기 시작했어요. 동서까지 같이 거들면서 대놓고 얘기를 하니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처음 보는 어머님의 얼굴이었고 그렇게 대놓고 확인 사살을 받으니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정말 아프더라고요. 뭐? 아니 그럼 그때 이 얘기 다 듣고도 너 그동안
나한테 못 들은 척, 그렇게 고상한 척 했던 거야? 너 아주 무서운 애구나? 어쩜 애가 그렇게 깜찍하게 못 들은 척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나를 대해? 그리곤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니? 아, 기막혀. 형님, 살쾡이에요? 남의 이야기를 왜 엿들어요, 엿듣기? 그리고 엿들었으면 인기척이라도 하시지. 그냥 잊어보려 했어요. 그동안 어머님을 정말 친엄마처럼 생각했으니까 못 들었다고 혼자 되뇌면서 잊어보려고 했고, 그래서 어머님 볼 때마다 정말 괴로웠어요. 전 어머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대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세요? 그래, 뭐 다 안다니. 내가 할 말은 없는데 네가 들은 대로야. 솔직히 내가 너 눈에 착이나 했겠니? 우리 주혁이 노무사에다가 그렇게 소개해달라고 했던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알아? 근데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게 너?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다 큰 성인이 결혼한다는데 왈가왈부할 수 없는 일이니 허락은 했다만 아직도 기가 차. 어려서부터 주혁이 따라 졸졸거리던 너를 내가 떼어놨어야 했는데 그저 불쌍해서 좀 챙겨줬기로써니 그걸 이렇게 갚니? 어머님 말이 맞아요. 형님 진짜 주제 파악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집에 한참 딸리잖아요. 넌 입 다물어. 모든 걸 차라리 이렇게 입으로 들으니 속이 시원하네요. 가식 떨지 말고 이렇게 애초에 대했으면 어머님이 기피하던 며느리 절대 보실 일 없으셨을 텐데. 참 방법을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저 없이 자라고 불우하게 컸어도 남들한테 피해준 적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해요? 주혁 씨 노무사라고요? 저 대기업 법무팀 팀장이에요. 이건 뭐 쉬운 줄 알아요? 유치하게 급을 나누자는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고 부모님 일은 인력으로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건 제 노력으로 되지 않았던 일인데 어쩜 그런 걸 가지고 제 마음을 이리 아프게 하세요? 그러니까 네 복이라는 거지. 그래서 재수 없다는 거고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리고 아무런 티도 내지 마. 알겠니? 정녕 부모 자식 간에 원수 만들겠다는 거 아니면 그 입 다물으라는 거야. 난 하던 대로 할 테니까 너도 표정 관리 잘하라고. 처음 보는 어머님의 얼굴과 말투였고 그 말씀을 하신 채 어머님은 동서와 집을 나섰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였지만 가슴에 비수가 꽂히듯 아팠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머님은 남편과 아버님 그리고 다른 식구들이 있을 때는 평소처럼 저에게 잘해주었어요. 이것 또한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원래도 이런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나 싶은 게 말이에요. 당신 왜 이렇게 못 먹어?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밥 좀 팍팍 먹어. 가뜩이나 살쪄야 하는데 더 마르겠다. 그래 아가, 좀 더 먹어라. 내가 한 게 맛이 없니? 다른 거 해줄까? 건강히 먹어야 몸이 좋아지지. 계란이라도 부쳐주련? 역시 지영이 챙겨주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니까. 지영아, 너 계란 좋아하잖아. 엄마가 계란 부쳐주신대. 아, 됐어요. 괜찮아요. 입맛이 오늘따라 너무 없네요. 그만 먹을게요. 어머님이 밥 차려주셨으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이고, 됐어요, 아가씨. 에휴, 내가 며느리를 무슨 이런 거 시키려고 본 줄 아니? 내가 해도 되니까 넌 일찍 들어가서 쉬어. 와, 이게 정녕 고부 사이 맞는 건가 싶다. 지영이랑 결혼하길 정말 잘했어.
엄마도 일이 좋아하고 지영이도 좋아하니. 정말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시어머니였어요. 참 허탈했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머님을 제가 감당해내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 역시 멘토를 부여잡으며 버텼어요. 그래 어려서 부모님도 이러는데 이깟 일이 대수랴 싶으면서 합리화를 했고 뒤이어 동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역시 아이를 준비하고 있던 터라 내심 부럽기도 했어요. 동서가 임신을 하자 온 가족은 하나같이 기뻐하였고 어머님이 그렇게 예뻐하던 동서이니 시어머님은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저를 위로해주는 척하며 또 가슴에 상처를 주었죠. 어머, 둘째 내가 먼저 가졌구나. 누가 먼저 가지면 어때? 우리 둘째 뭐 갖고 싶은 거 없니? 내가 임신 선물로 뭐 하나 해주고 싶은데. 아, 맞다. 그네 넌 마음이 좀 그렇겠구나. 너도 임신 바랬잖니. 역시 나이가 무기인가? 둘째 내가 떡하니 먼저 임신을 했네. 너도 곧 생길 거니 걱정 말으렴. 다 때가 있다고 하잖니. 서운한 거 아니지? 아, 아니요. 축하해야 할 일에 서운하다뇨. 동서 축하해. 동서랑 서방님 닮았으면 정말 예쁜 아이가 태어날 거야. 형님, 진심 맞죠? 제가 먼저 가져서 죄송해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게 확실히 큰가 봐요. 이렇게 한 번에. 그러게나 말이다. 그네 분발해야겠다. 하긴 요샌 딩크도 많더라. 굳이 힘들게 노력 안 해도 돼. 너희의 삶을 존중해. 그래도 딩크는 아니지. 우리도 아이 준비하고 있어요. 재수씨 좋은 기운 받아서 저희도 성공해야죠. 묘하게 기분이 나빴지만 지금은 임신 축하에만 전념했고 참 머지않아 저도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와는 4개월 정도 차이가 났었고 그렇게 바라던 임신을 하게 되니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저에게 한 소리를 넘어 또다시 상처되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셨고 식구들 앞에서는 다시금 착한 시어머니 모드로 변하셨습니다. 네 동서가 그렇게 셈이 났니? 뒤이어서 바로. 아휴, 사촌끼리 동갑이 뭐야? 엄연히 질서는 있어야지. 네가 보고 자란 게 없어서 그런가? 그런 것도 모르니? 그렇게 시샘이 많으니까 복이 없는 거야. 지 동서 축하해주진 못할 망정. 지도 떡하니 애를 배? 에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인데 여기까지만 말할게.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겠지? 제가 임신 바란 거 아셨잖아요. 근데 임신한 게 이렇게 욕들어 먹을 일인가요? 전 아직도 어머님한테 적응이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하는지, 제가 알던 어머님이 맞는지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고요. 네가 반 무덤이잖아. 그러니까 맹꽁이가 그냥 맹한 척 주는 친절에 고마워나 할 것이지. 남의 마음을 캐? 뭐든지 제 잘못이라고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아이를 가진 전 더 이상 어머님에게 상처를 받으면 안 되겠다 싶어 최대한 어머님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피했고 온 가족 모두 모인 자리에만 참석을 하였어요. 확실히 어머님을 잘 피하고 나니 상처받는 횟수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동서는 먼저 아이를 낳게 되었고 예쁜 공주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저와 어머님이 같이 병문안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시어머니는 저 들으란 식으로 또다시 동서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공주.
저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나이 가진 게 복이란다. 우리 며느리 장해. 출산하는 것도 고생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자, 여기 우리 둘째 선물이다. 너 아기 낳는 날 선물로 주려고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야. 얼른 열어보렴. 어머,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이거 근데 너무 과한 선물 아닌가요? 어떡해.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되는 건지. 당연하지. 널 위해 준비한 건데. 첫째 조금 크거든. 이제 둘째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아라. 알겠지? 아들 하나, 딸 하나 딱 이렇게 두면 더도 말고 딱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거다. 둘째 출산 선물까지 미리 주는 거니까. 첫째 뱃속에 있는 애가 아들이라는데 시할아버님이 아셔봐. 너도 그러니까 무조건 아들은 낳아야 해. 난 그 손자야말로 장남으로 생각할 거다. 당연하죠. 둘째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로 안겨드릴게요. 제 뱃속에서 나와야 진정한 로열 핏줄이죠. 안 그런가요? 당연하지. 두말하면 입 아파. 핏줄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더도 말고 딱 노력해서 아들로 둘째를 낳아. 어머님이 동서에게 준 선물은 자그마치 2억짜리 땅 문서였어요. 동서는 기뻐서 오열을 했고 저렇게 시어머니에게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동서가 내심 부러웠답니다. 그리고 제 뱃속의 아이를 부정하는 것 같아 마음에 또 상처를 받았어요. 둘이서 쿵짝이 잘 맞아 저렇게 얘기하는데도 사실 마음이 아파서 대꾸를 하지 못하였어요. 제 입에서 모진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뱃속의 아이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다 전달되는 것만 같아서 억지로 화를 꾸역꾸역 눌러 담았습니다. 너 뱃속에 아들 있다고 지금 네 동서 무시하는 표정으로 보고 있지? 두고 봐라. 둘째는 어려서 금방 또 들어설 거야. 어머니, 저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제발 모함 좀 하지 마세요. 뱃속의 아이 때문이라도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어머님이 저 엄청 싫어하는 거 다 알았으니까 뱃속의 아이만이라도 주혁 씨 아이니 좋게 봐주세요. 주혁이한테 아이는 천천히 가지랬더니 네가 꼬신 거겠지? 네 동서 질투하니까 바로 애 가진 것 좀 봐. 네가 이래서 사랑을 못 받는 거야. 눈치도 없고 낄 때 끼지도 못하고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거겠지만 됐다. 그만 말하자. 늘 막말을 하시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머님이었어요. 그렇게 어머님의 무시와 차별 속에서 아이를 품었고 제 출산날이 다가오자 아이가 효자인지 다행히 별탈 없이 진통 5시간 만에 아이를 낳았답니다. 남편은 감동을 하여 오열을 하였고 저 역시 이런 기분이 들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도 제 출산날 병문안을 오셨는데 별로 반갑지 않은 동서를 대동해서 방문하셨어요. 손에는 전복탕을 사가지고 웃으며 들어오더라고요. 저런 모습도 사실 남편이 보고 있으니 하는 행동이어서 그리 달갑지만은 않았고 전복탕 안에 뭘 넣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나가 수고 많았다. 내가 넣어주려고 전복탕 사왔어. 산모가 몸 좋게 잘 먹어야 모유가 쑥쑥 돌지. 쭉 들이키거라. 역시 지영이 생각해주는 건 엄마밖에 없다니까. 지영아, 엄마가 사온 전복탕 좀 먹어. 얼른 기력 보충해야지. 그래, 얼른 한 사발 들이켜. 난 손자보다도 네 몸이 제일 걱정되었어. 가뜩이나 마른 몸 얼마나 고생했을 거야.
어머님의 마음을 알고 전복탕을 받아 들어서 그런지 그렇게 썩 내키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에게 한 사발 건네봤던 그 순간 시할아버님이 제 병원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연신 고맙다며 고마움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고마움의 표시라고 하면서 저에게 뭔가의 문서를 쥐어준 순간 온 시가 식구 인생이 종쳤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동서와 시어머니 인생이 말이죠. 시어머니는 그걸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서는 여태까지 감춰오던 본 모습을 드러내었거든요. 본인이 가장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순간 온 식구들은 놀라움에 입이 딱 벌어졌어요. 우리 손주 며느리 너무 고맙다. 우리 집안이 대가 귀한데 네가 대를 이어줬어. 주혁이한테 아들이라는 소식 듣자마자 올라왔다. 네 시어머니가 영 성별에 대해 얘기가 없길래 너 딸이겠거니 했는데 아유, 내가 너한테 너무 고마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자, 여기 바꿔라. 이건 할애비가 주는 선물이다. 우리 집에서 네가 제일 잘한 일을 했어. 어머, 이건 삼성동에 있는 건물 아닌가요? 이건 너무 과하세요. 전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너네 시어머니도 아들 둘 낳고 나한테 많이 받았다. 그러니 너도 당연히 받아야지. 우리 집안의 첫 손자인데. 아유, 아버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요즘 아들딸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얘가 뭘 했다고 그런 큰 건물을 줘요. 참, 얘 부모도 없고 보고 자란 거 없는 애라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 집 재산을? 너 그거 받기만 해? 시어머님은 시할아버님의 성격을 뻔히 아셨기 때문에 제 임신 소식과 함께 아예 성별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고 우연히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된 할아버님이 제 아이의 성별을 듣자마자 출산 소식과 함께 올라오신 거였답니다. 그리고 역시나 시할아버님은 저에게 선물이라며 과한 선물을 주셨어요. 사실 남편네 집은 가지고 있던 땅이 재개발과 더불어 할아버지의 명확한 투자로 인해 큰돈을 만졌었거든요. 전 이 큰 선물을 받고 너무 감동했지만 시어머님은 절대 받지 못하게 했답니다. 엄마, 평소에 지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짜 너무하네요. 지영이가 얼마나 엄마를 좋아했는데 부모 없는 게 무슨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엄마한테 진짜 실망이에요. 지영아,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주버님, 그건 아니죠. 그리고 할아버님, 저도 아기 낳았는데 어떻게 저한텐 아무것도 안 주세요? 제가 첫 손주를 안겨드린 거잖아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집안으로 보나 뭐로 보나 다 형님보다 제가 월등한데 혹시 손주 며느리를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저 여자가 뭘 했다고 건물을 주냐고요. 어머님,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꼴랑 전 땅문서인데. 동서는 그 와중에 본인이 받은 것과 천지 차이인 제 선물을 보고 비교질을 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그동안의 일들을 짐작이나 하는 것처럼 말을 하였어요. 그리고 시할아버님 또한 사대 파악을 다 한 듯 보였어요. 이미 땅 문서도 받아놓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재수 씨도 말 가려하세요. 이제 안 봐도 화나네요. 둘이서 지영이를 얼마나 무시하고 업신 여겼는지 정말 실망입니다. 우리 집 식구가 그런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이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안 봐도 비디오다. 내 나이가 아무리 90이 다 됐어도 이런 거 하나 분간 못할까봐. 애미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날 같은 네 며느리를 감싸주고 품어주지 못할 망정 그렇게 생각하다니 정말 실망이야. 아니, 제가 뭘요? 아버님이 뭘 한다고 그러세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피멍이 들었는데 어떻게 노무사인 우리 아들에게 저런 부모도 없는 여자애가 가당키나 해요? 박복해도 유분수지. 그래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난 쟤 너무 싫었어요. 정말. 아버님은 저 욕할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주혁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엄마인데 며느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도 못해요? 나이를 먹었으면 곱게 먹어라. 지금 네 얘기를 들으니 우리 큰 손주 며느리가 나는 더 안쓰럽구나. 애초에 너 시집 왔을 때도 내 눈에 찬 줄 알아? 그래도 이왕 아들이 좋다니까 싫은 내색 일절 안 하고 오히려 좋은 것만 생각했어. 너도 그래야지. 어쩜 사람이 제일 치졸한 짓을 해? 애초부터 심술이 가득하더니만 변하질 않지. 변하지 않고 말고. 시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을 몰랐어요. 그저 건물이 저에게 양도될까봐 그 걱정에만 사로잡혔고 동서도 마찬가지로 눈이 돌아갔더라고요. 하지만 시할아버님은 그럼에도 저에게 꿋꿋이 건물을 양도해 주셨고 전 감사히 그 건물을 양도받았답니다. 제가 건물을 받게 되자 시어머니와 동서의 행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졌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시할아버님이 싹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시할아버님은 시어머님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네한테 앞으로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면 너희 나한테 받을 재산 단 한 푼도 없을 줄 알아. 내가 널 모를까봐. 시집 올 때부터 욕심이 그득그득. 그걸 숨겨도 티가 나는 걸 넌 모르지? 애초에 알아봤어. 자기 주제도 모르고 말이야. 며느리 잡는 꼴이란 내가 그저 아들을 낳아줬다고 그네를 예뻐하는 게 아니다. 딱 봐라. 부모 없이 자랐는데도 얼마나 성품이며 인품이며 딱 봐도 티가 나잖니. 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심술티를 못 벗어나는 것처럼 둘째네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오지 못하는 게 성품과 인품이다. 넌 네 시어머니 똑 닮았어. 얼굴에 심술이 그득해가지고.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며느리를 앞에서 이렇게 개쪽을 줘야 시원하세요? 그리고 아버님 같으면 아들을 저렇게 훌륭하게 키워놨는데 웬 부모도 없는 천의 고아가 차지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왜 저만 탓하냐고요? 부모 없는 게 그네 잘못이냐? 넌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구나. 됐다. 더 얘기할 필요도 없겠어. 너 욕심 많은 건 진작 알았다만 내 손주들을 잘 키워줘서 그래도 이 재산 나 죽으면 네 앞으로 해주려고 했는데 그저 건물 하나 큰 손주 며느리 준 걸로 이렇게까지 화내는 간장 쫑지라면 넌 내 재산 한 푼 받을 자격이 없어. 당장 유언장을 수정할 거야. 더 할 얘기 없다. 어머, 할아버님, 그건 아니죠. 어머님이 지금 잠깐 이성을 잃으셔서 그래요. 아니면 그 재산 저희 남편이랑 아주버님이 나눠 갖게 되는 건가요? 아유, 그렇다면 뭐 굳이 할아버님을 말리진 않겠지만요. 손주들은 끔찍하시니. 네 시엠이랑 같은 종족인 너한테 내가 이 재산을 줄 것 같냐? 알아서 할 거다, 뒤처리는. 이만 내려가 봐야겠다.
그리고 시할아버님은 곧장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시어머님 모든 재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자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고, 그것 또한 저 때문이라며 화를 내었죠. 남편은 그 모습을 보더니 본인 엄마에게 정말 실망을 한 듯 했고, 그 와중에 동서는 그럼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며 본인의 입속만 챙기고 있는 꼴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울든 말든 아무 상관도 안 하는 동서를 보고 있으니 정말 웃음이 나왔습니다. 돈에 눈먼 여자들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그렇게 모든 걸 지영이 탓할 거면 우리도 이제 여긴 안 올게요. 그게 낫겠어. 서로 보는 게 스트레스인데 왜 만나? 우리 갈게요. 그리고 엄마한테 정말 실망했어. 엄마의 모든 것에 다 의심이 들어. 저희 이만 갈게요. 여보, 가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을 하니? 여자의 눈이 돌아도 그렇지. 이럴 순 없는 거다. 이 집 남자들이 다 뭐가 씌어가지고 저 부모도 없는 천의 고아한테 저렇게 눈들이 뒤집혀? 그깟 아들 낳은 게 뭐라고. 정말 어이가 없네. 아니 아주버님, 그래도 이도 자식인데 혹시 할아버님이 재산 분배를 손자들한테 각자 해 주시겠죠?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돈에 환장들 했네요. 재수 씨까지 진짜 너무해요. 그 와중에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 제 아내가 얼마나 그동안 마음속에 응어리가 졌을지 상상이 가요. 당분간 못 볼 것 같네요. 다들 할아버지가 엄마와 재수 씨를 본 모습이 아주 딱 맞아요. 전 그렇게 시댁과 절연하다시피 했고, 때 되면 시골에 할아버님을 뵈러 가긴 하지만 거의 시댁에는 가고 있지 않답니다. 제 아들 커가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님은 정말 뛸 듯이 기뻐하세요. 아직 옛날 사람이라 아들 사랑이 각별하신 분이라 제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국빈 대접을 해 주신답니다. 사실 그래서 가끔은 혹시 내가 딸을 낳았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은 해보았지만 이렇게 앞으로의 인생이 편해지라고 아들을 낳았나 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머님은 그 이후로 재산을 위해 할아버님에게 사죄를 했지만 대쪽 같은 할아버님은 한사코 사과를 사양하셨답니다. 그네한테 미안해해라. 나한테 하지 말고. 네가 사과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네야. 지금 네가 재산 때문에 일어나 본데 그러지 마라.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 돈이야 없다가도 있는 거고 있다가도 없는 건데 사람이 얼마나 귀한 자산이거늘. 아버님, 그래도 우리 세월이 얼마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저를 내치시는 거예요? 저 그냥 너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니까. 난 마음 안 변한다. 그네한테 먼저 사죄하고 와. 그래야 나도 마음이 풀어질까 말까야. 그리고 그렇게 예뻐하던 동서도 시어머님 앞에서 재산을 취득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두 고부도 끝이 났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듣기론 시동생도 그런 이기적인 동서와 이혼하고 싶지만 아이 때문에 억지로 참고 산다고 하더군요. 그런 남편은 본인 동생이 안쓰럽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고, 저 역시 그 말을 들으니 참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언젠가 시동생이 한 번은 터지지 않을까 생각도 했답니다. 참 돈이 뭐길래 이렇게 가정이 파탄 나는지도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할아버님이 어머님을 받아주지 않자 어머님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한번 만나자고 했지만 제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를 않아서 만남을 꺼리고 있답니다. 진실이 없는 어머님은 그저 돈 때문에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거 뿐일 테니까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저에게
진정한 가족이 뭔지를 깨닫게 해준 남편에게 정말 고마운 생각이 든답니다. 지금 이 행복이 깨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 제 외로웠던 인생 앞으로 행복할 거라고 꼭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글을 마쳐볼게요. 늘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생 딸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30대 엄마입니다. 몇 년 전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아이와 함께 열심히 힘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 우연히 시댁 소식을 듣고선 그때 있었던 기가 막힌 일들이 생각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20대 때 일하는 곳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어요. 저나 남편이나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고, 특히 남편은 시부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서 집 나간 시모 대신에 10살 넘게 차이나는 동생을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10년 넘게 키워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사회로 뛰어들었고 남동생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 남편이 너무나 안쓰러웠고 전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가난했지만 남편은 저를 무척이나 아껴줬고 남편의 책임감과 사랑에 반해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디서 자기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결혼 후 시모가 다시 돌아왔어요. 저나 남편은 너무 당황스러워했고 특히나 남편은 미움과 원망도 있었고 남편은 시모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했어요. 시모는 그래서 시동생에게 더 접근해 다시 돌아오려고 하셨죠.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시동생이 너무나 시모를 그리워했기에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전 시모가 그래도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언제 집을 나갔냐 싶을 정도로 당당하셨어요. 준수 학자금은 왜 다 대출로 받았어? 대출로 남겨두면 어쩌자는 거야. 애가 대학 졸업하면 그것부터 갚아야 하는 거 아니니? 성인 돼서 바로 일했다던데 준수 학자금도 내줄 돈도 못 모았던 거니? 준아 아빠 돌아가실 때 보험금이라도 남았을 거 아니야? 그걸로 생활하면 됐을 거 아니니? 너는 뭐 아는 거 없어? 준아한테 물어봐도 제대로 말도 안 하고 제가 그거 다 쓴 거 아니겠지? 네? 어머님, 어떻게 그런 소리를... 준아 씨 고등학교 때부터 준수 도련님 혼자서 키웠어요. 보험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아마 아버님 보험 들었던 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안 받았던 것 같던데. 그래도 어머님, 준아 씨 혼자서 아등바등 열심히 키웠어요. 어머님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련님 고등학교 때부터 사고도 많이 치셔가지고 사고 수습하느라 돈도 많이 썼고요. 준수가 무슨 사고를 쳤다고 그러니? 준아 쟤가 제대로 수습을 못하니까 돈으로 수습하게 된 거지. 그 어린애가 마음도 못 잡고 힘들었을 텐데 형이라고 하는 애가 맨날 혼내기만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제라도 내가 온 게 다행인 것 같네. 여기 집은 준아 명의로 되어 있니? 이것도 나한테로 옮겨야 하니까 준아한테 다음에 올 때 서류랑 이런 거 싹 챙겨서 오라고 좀 전해주렴. 시모가 다시 돌아오고 나서는 남편과 시동생 사이는 굉장히 어색해졌어요. 남편은 시모를 받아주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시동생은 당연히 시모를 받아줘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갈등이 점점 더 깊어갔죠. 특히나 시모는 남편이 10년 넘게 시동생을 돌봐왔던 것이 잘못됐다고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과 크게 다투시기도 했지만 시모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은커녕 오히려 엄마를 무시한다면서 기분 나빠하셨죠. 원래 시동생과 남편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저희가 결혼하면서 셋이서 한 집에서 살다가 시모가 오고 나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나가 살게 되었어요. 명의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그것까지 넘겨주라는 시모 말을 듣고선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시동생의 태도였어요. 어느 날인가 저희 집에 시동생이 찾아와 같이 밥을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형, 엄마한테 왜 집 명의 안 넘겨줘? 그래도 아빠 이름으로 돼 있었던 거 돌아가시고 형이 성인이고 첫째니까 형한테 넘겼던 거잖아.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때 어려서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따지고 보면 아빠가 남긴 재산 그게 유일한데 거기에 내 몫도 있는 거 아니야? 형이 우리 집에 신혼집 차리겠다고 했을 때도 나 기분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했어. 근데 이제 엄마가 갔으면 말은 달라지지. 뭐가 달라진다는 거야? 달라질 거 하나 없어. 그지? 아빠가 남긴 유일한 재산이야. 엄마 집 나간 거 아빠 돌아가시기 훨씬 전에 나가신 거고 찾으려고 백방 노력해도 한 번을 찾아오지도 소식 들려주지도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집을 달라는 건 말이 되고? 나중에 네 몫이랑 같이 반 나눌 거야. 그니까 네 몫이니 달라고 하지 마라. 형, 어차피 이렇게 나와서 살고 있잖아. 이제 엄마랑 나랑 우리 집에서 사니까 명의는 넘겨줘도 되는 거 아니야? 나는 형이 이러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 엄마가 이제라도 와서 엄마 노릇 하려고 하는데 형이 자꾸만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 형도 힘들었지만 나도 힘들었어. 엄마가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이렇게 엄마가 용기 내서 돌아왔으면 형도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진짜 내가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몰라서 물어? 형이라고 엄마가 안 보고 싶었겠냐? 그런데 아빠 계셨을 때야 그랬다 치더라도 돌아가신 거 뻔히 알면서도 아는 건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살란 말 아니겠소? 지금껏 연락 한 통도 없고 외가에서도 우리 다 외면하기만 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네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너랑 이런 얘기하면서 다투는 것도 싫어. 나도 형이랑 이렇게 다투는 거 싫어. 그렇지만 앞으로 엄마랑도 잘 지내고 싶어. 그러니까 형이 좀 이해해줘. 형도 엄마 보고 싶었다며. 나는 앞으로 엄마랑 평생 살 생각이니까 형이 명의 엄마한테로 돌려주던지 해. 시동생은 당연히 시댁집 명의를 시모에게 주어야 한다고 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무슨 꿍꿍이로 다시 돌아온 건지 모른다는 게 남편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모는 시부가 돌아가신 걸 애초에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소식은 계속 듣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어린 자식들이 고생하며 살고 있는 걸 알면서 한 번을 들여다보지도 찾아오지도 않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찾아온 게 수상하다고 남편은 생각을 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있고 시모는 저를 호출했어요. 급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말을 꺼내셨죠. 아무리 그래도 시댁에는 주말마다 와서 들여다보고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그래도 준아 엄마고 시어머니인데 이렇게 한번 얼굴 보는 게 힘들었어요, 원. 이번에 준수 졸업하는 거 알지? 요즘은 졸업 선물도 크게 해준다던데 혹시 생각해둔 거 있어? 네가 졸업 선물 고민하고 있을까봐 내가 좀 도와주려고 불렀어. 이런 건 네가 센스 있게 날 불러가지고 물어봐야지. 졸업 선물이요? 아, 어머님은 뭐 생각해 두신 거 있으세요? 저희는 양복 한 벌 해줄까 생각하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취업하는 곳이 그냥 자유복장이라고 해서 상품권을 줄까 싶기도 하고요. 양복은 없다고 하니 그래도 하나 사두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어머님은 어떤 거 생각하시고 계시는데요? 양복? 아휴, 얘, 너희 무슨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한테 선물하는 거니? 그래도 첫 사회에 나가는 선물인데
고작 그 정도만 선물을 한다고? 예, 너 그렇게 선물했다가 센스 없단 소리 들어. 내가 너희 그럴까 봐서 부른 거야. 준수 저번에 차 사고 싶다고 했던 거 알지? 출퇴근하는 것도 버스 타고 여기서 40분은 더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자동차는 어떠니? 졸업 선물이랑 취업 선물 같이 주는 걸로 하면 너희도 부담 없잖아. 자동차요? 어머님, 저희 보고 시동생 자동차를 사달라는 거예요? 저희 그 정도는 못해요. 지금 당장 여유로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준하 씨도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10년도 훨씬 넘은 차인데, 무리해서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도련님도 사회 초년생이고, 나중에 스스로 모으고 벌어서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남편도 그 정도까지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집에서 졸업 선물이랑 취업 선물로 양보를 해줘. 너희가 뭘 몰라서 그래. 그래도 너희는 사회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준수는 사회 초년생이잖아. 이제 막 취업해서 돈 벌 텐데 언제 벌어서 언제 차를 사니? 여기서 출퇴근하는 것도 힘든데 동생 아까운 거 생각해서 그 정도는 좀 생각을 해봐. 준하한테 말하려고 해도 걔는 내 말을 듣지도 않잖니. 당당하게 시동생 차를 요구하는 시모를 보며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차 한 대를 떡하니 해주라는 게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였는데도 시모는 끝까지 차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그 말을 듣고서는 상종할 가치도 없다고 했어요. 결국 차까지 사준 건 아니었지만 시동생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저희한테 너무 서운해 하더라고요. 점점 저희와 시모, 시동생은 갈등이 많아졌고 서로 잘 만나지도 않게 되었어요. 시동생을 살뜰하게 챙겼던 남편도 점점 동생과 거리를 두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는 최소한의 도리는 하려고 노력했는데 명절이나 어버이날 생신 때마다 용돈도 보내드리고 가끔씩 식사 자리도 마련했죠. 그때마다 시모는 시동생과 남편을 비교하면서 저희가 더 잘하기만을 바라셨어요. 이번에 준수가 보너스 받은 걸로 뭐 해줬는지 아니? 나 해외여행 가라고 비행기 티켓도 끊어주고 숙소도 잡아줬어. 다음 달에 가는데 내가 무슨 복이라고. 아들복 하나는 있는 것 같아. 너희는 회사에서 보너스 이런 거 안 받니? 어떻게 한 번을 챙기러를 안 와? 저번에 준수 여자친구도 와서 인사하고 갔는데 준수 여자친구도 봤니? 애가 아주 그냥 싹싹하고 올 때마다 선물 하나씩 들고 오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아, 그래요? 보너스 받았는지 몰랐네요. 저번에 남편 보너스 받은 거 시동생이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이번에 보너스 받았대요? 남편이 급하게 쓸 데 있다고 해서 다시 달라고 했는데 돈 없다고 했거든요.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걔가 그냥 깜빡했겠지 뭐. 안 주려고 했겠니? 그나저나 네 시동생 여자친구 좀 만나봐. 애가 진짜 싹싹하니 좋더라고. 너는 영 애교도 없고 무뚝뚝하잖니. 걔가 요즘 애들답지 않게 얼마나 싹싹한지 몰라. 내가 그거 보고 딱 우리 준수짝으로 맞다 생각을 했다니까. 그래도 네가 형님이니까 한번 만나보는 게 낫지 않겠니? 그래도 결혼하려고 하면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하는데 걔가 아직 그런 쪽으로는 잘 모르더라고. 하긴 너도 그냥 빈손으로 시집왔으니까 뭘 알지는 못하겠네. 시동생은 자꾸만 남편에게 돈을 빌리면서도 잘 갚지 않았고 나중에 들어보면 이미 그걸 다 사치하거나 데이트 비용으로 썼더라고요. 본인이 아쉬울 때만 남편에게 전화와서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돈을 빌려갔는데 남편도 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니 어쩔 수 없이 들어주곤 했죠. 그래도 여자친구는 한 번 만나고 나서 오래 만나더라고요. 잘 만나다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길래 남편은 결혼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동서를 처음 만나게 됐을 때 동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저희가 집을 해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준수 씨가 형이랑 형수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어머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잠깐 집을 비우셨을 때 형께서 다 돌봐주셨다면서요. 거의 부모나 다름없다고 해서 사실 누구보다 먼저 뵙고 싶었어요. 안 그래도 결혼 준비나 이런 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싶었는데 형께서 먼저 결혼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서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집 사정을 재수 씨가 아는지 모르겠지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에요. 집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엄마가 같이 살고 계셔가지고 따로 집을 구하거나 아니면 엄마가 나오셔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엄마랑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결혼식장이나 아니면 신혼여행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할게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 결혼하는데. 결혼식장 비용이요? 아, 저는 준수 씨가 집은 이미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해서 형께서 그걸 준비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라고 해서 전 되게 애틋할 줄 알았거든요. 어머님한테도 여쭤보니까 형께서 알아서 집이며 이런 거 다 해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던데 다 하는 말들이 다르네요.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도 아직 전세 살고 있는데 동생 집까지 챙겨줄 여력은 안 됩니다. 대신 결혼식 비용이나 조금 더 하면 신혼여행 비용까지 보태줄 수 있어요. 신혼집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시작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아마 엄마 거처를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아마 준수가 알아서 엄마랑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서는 남편이 집을 못 해준다는 말을 하자 바로 얼굴이 굳어졌어요. 알고 봤더니 그 누구도 우리가 집을 해오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중간에 말 전달이 잘못되었구나 싶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동서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니 원래 저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동서가 들어오면서 시모는 근처의 작은 방으로 이사를 했고 그렇게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동서가 집 명의에 대해서 말을 꺼냈어요. 형님,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집 아주버님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이제는 명의 좀 옮겨도 되지 않아요? 안 그래도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아주버님이 절대 안 된다고 명의 안 옮겨줄 거라고 해서요. 솔직히 저는 좀 기분 나빠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여기 안 사신 지 오래됐는데 굳이 명의를 두셔야 하나 싶고 어머님 같이 사실 때도 절대로 명의 안 드린다고 하셨다면서요. 그건 나한테 물어봐도 내가 해줄 말은 없어, 동서. 남편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받은 거고 나도 그 뒤로 10년은 더 있다가 결혼한 거니까 그동안 남편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10년 넘게 뒷바라지 한 건 알고 있지? 솔직히 나야말로 너무하다고 생각이 드네. 그 고생하면서 자기도 어리면서 더 어린 동생 뒷바라지 했는데 누구 하나 고맙다고 생각하질 않잖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누가 아주버님 등 떠밀어서 남편 키우라고 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진명이 가졌으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 말 들어보니까 아주버님이 엄청 희생한 건 아니던데? 원래 공부도 못해서 대학 못 갈 성적이었는데 괜히 자기 핑계 대면서 대학 안 가고 희생한 것 마냥 말했다고 하는데?
뭐? 동서,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남편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 잘했고, 선생님들도 그냥 하향 지원해가지고 장학금 받으면서라도 대학 다니라고 하셨어. 근데 그게 되겠어? 대학만 합격하면 다가 아니라 생활을 해야 하는데, 대학 다녀버리면 생활비는 누가 벌어?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봐줬다고 하지만, 대학 가서도 되겠냐고. 동서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형님이야말로 제대로 알고 계신 거 맞아요? 남편은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하던데. 원래 이 집 차지하려고 했었는데 어머님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어머님 경계하느라고 지금도 사이 안 좋은 거라고 했어요. 형님부터 제대로 알아보고 말하세요. 동서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시모고 시동생이고 저희를 경계하고 싫어한다고는 생각했지만 그 이유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바로 유일한 재산인 집 때문에 그 두 사람은 저희를 미워했던 거였어요. 동서는 우리를 재산만 보고 챙기지 않는 사람들처럼 취급했지만 동서의 생각과는 다르게 남편은 혼자 나가 생활하고 있는 시모에게 월세를 들이며 자기가 할 수 있는 몫은 다 하고 있었죠.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댁 식구들은 저희가 가족을 등지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하는 걸 전혀 인정해주지 않았고 사랑하던 동생마저 등져버리니 남편의 스트레스를 극에 달하게 되었어요. 평소에도 묵묵히 참아내는 스타일이었는데 결국 남편이 아프고 나서야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남편이 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쯤 저는 임신 5개월 차였어요. 병원에서는 6개월 버티기도 힘들 거라고 하셨지만 남편은 제가 출산을 할 때까지 꿋꿋이 버텼죠. 다만 제가 출산을 했을 때 남편 간병이 필요했는데 시댁에 찾아가 부탁을 해도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머님, 도련님,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출산하게 되면 적어도 2주는 몸조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남편이 혼자 있어도 괜찮다곤 했는데 병원에서 아이가 여가라고 제왕 수술을 권하셔서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면 도련님이나 어머님 중에서 한 분이라도 남편 좀 챙겨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 걱정이에요. 우리가 거기 가서 뭘 어떻게 도와주니? 하던 애가 그런 것도 아는 거지. 난 간병 같은 거 해본 적도 없어서 못 도와줘. 그리고 준수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자기 일하기도 바쁜 애를. 네 친정에 부탁하면 되지 않겠니? 해봐야 뭐 별거 하는 것도 없겠더구만. 그리고 준하게가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했다며. 집에 있는 거 보니 아직 생활하기 괜찮은 것 같은데 2주 정도는 뭐 문제 없는 거 아니니? 어머님, 준하 씨 말기 암이에요. 언제 컨디션이 나빠질지도 모르고 쓰러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병원에서는 일주일 정도 입원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일주일만이라도 봐주세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입원하면 보호자로 오셔야 해서 준하 씨는 신경을 못 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보다야 어머님이나 도련님이 더 낫지 않겠어요? 형수님, 저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저도 일이 좀 바빠서요. 끝나면 저녁인데 그때마다 들리기도 힘들고 그리고 아직 제왕수술 할지 안 할지도 결정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냥 자연분만으로도 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3, 4일이면 퇴원할 텐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간병해달라고 부탁하는 이유를 전 모르겠네요. 형 스스로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러게 형 아픈 거 알면 임신을 하지 말았어야지. 에휴. 시댁 식구들은 단 일주일도 남편을 돌보지 않았어요.
제가 피치 못하게 아이를 제왕 수술하면서 병원에 있어야 할 때도 남편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 시댁 식구들에 대한 정이 뚝 떨어지고 분노만 남게 되었죠. 출산을 하고 전 바로 집으로 향했고 산후조리를 생각할 틈도 없이 남편 간병하고 신생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점점 기력을 잃어가던 남편은 그래도 아이를 보면서 힘을 냈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남편과 아이를 함께 봤던 5개월의 시간이 정말 꿈만 같이 행복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이가 6개월이 되던 때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사망 사실에는 관심이 없고 남겨진 진명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만 혈안이 되어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러게 내가 걔 죽기 전에 재산 정리하자고 했잖니. 이게 지금 무슨 꼴이야 정말. 너 그지? 네가 가지고 갈 건 아니지? 너 진짜 그렇게 하면 양심 없는 거 알고 있지? 지금까지 쭉 네 시동생이랑 내가 살았는데 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그거 욕심내면 안 된다. 장례 끝나면 바로 재산 정리 좀 하자. 남은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나중에요. 지금 당장 그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어머님이랑 시동생한테 편지 남겼는데 그거 보셨어요? 거기에 집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은 없었나요? 남편 유언으로 남길 거라서 거기 아마 쓰여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나온 대로 할게요. 그리고 지금은 장례 중이잖아요. 어머님 자식 이렇게 떠난 거 슬프지 않으세요? 슬프지. 슬픈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걔가 그니까 겉으로 뭘 표현해야 속에 병이 안 쌓이는 거지. 너는 건강관리를 안 해주고 뭐 했니? 네가 안 하면 옆에서 건강 좀 잘 챙기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그 젊은 나이에 암 걸리는 거는 생활이 잘못돼서야. 네가 제대로 잘 챙겼으면 암 걸려서 이렇게 죽었을 것 같아? 나 슬픈 거 생각하는 것보다 네 탓 좀 해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모르세요? 허구한 날 맨날 월세 내야 한다고 연락은 오면서 남편 잘 살고 있는지 힘든 건 없는지 하나도 안 궁금해 하셨잖아요. 단지 돈은 언제 입금하는지, 집 명의는 언제 바꿀 건지 그것만 물어보셨던 건 아세요? 시동생도 남편한테 매번 돈 빌리고 갚지도 않고 그러면서 바라는 건 많고 혼자서 얼마나 끙끙 앓았는지 아시냐고요. 형수님, 진짜 보자 하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큰 소리예요? 지금 원망해야 할 건 저희가 아니고 형수님이에요. 그렇게 건강하던 형이 형수랑 결혼하고 나서 암에 걸렸는데 우리가 형수를 원망하면 원망했지. 형수한테 욕이나 안 한 걸 다행으로 아세요. 집안에 귀한 아들 이렇게 보내게 해놓고서는 우릴 탓해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요 원. 조카 봐서 잡는 줄이나 아세요? 시모와 시동생 동서는 장례식을 시작하고 난리가 난 후로 한 번을 오지 않았고 전 친정 식구들과 겨우겨우 마음을 잡고 남편을 보내줬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이후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결국 전 집을 정리해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시댁 식구들이 시댁집을 어떻게 할 건지 연락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유언한 내용이 편지에 있을 테고 시댁에서는 이걸 받아봤을 테니 그걸 보내주라고 여러 번 연락을 해도 답변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저도 너무 힘들어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저 역시 그 뒤로 그냥 잊어버리게 되었죠. 한 1년은 저도 직장을 그만두고 방황을 했는데 오로지 아이만 보면서 친정에서 육아를 했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가 정신 차리기만을 기다리셨어요. 아이가 돌이 지나고 나서 전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친정 부모님은 저와 딸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셨죠. 아이의 첫 생일 때 친정 부모님께서 제 손을 붙잡고 아이가 이제 기댈 사람은 오로지 저뿐이라면서 힘을 내라고 말해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선 전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 뒤로 부랴부랴 취업 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지만 나이도 있었고 거기다가 어린아이도 있었던 저에게 좋은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한동안 취업 준비에 열을 올리던 그때 남편이 사망하고 1년이 지나 한 지인분께서 제 사정을 아시고 취업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며 면접 자리에 오라고 하셨어요. 낮에는 부모님이 다 출근을 하셔서 아이와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괜찮다면서 제 사정을 다 봐주셨죠. 2살 배기 딸을 등에 업고 면접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낯이 익은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어머, 설마 형님? 어머,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에요? 아주버님 죽고 나서는 집도 다 처분하고 사라졌다고 하던데. 뭐 설마 여기 면접 보러 오신 거예요? 와, 우리 회사가 이렇게 아무나 면접까지 붙이는 곳이었나? 등 뒤에는 뭐예요? 설마 아이까지 같이 데리고 면접 보러 온 거예요? 형님, 아무리 세상살이 모른다고 하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아, 동서, 오랜만이야. 안 그래도 어머님이랑 도련님한테는 내가 연락을 계속 했었는데 내 연락은 받질 않으시네. 안 그래도 드릴 말씀도 있었는데 동서 만난 김에 동서한테 부탁해야 되겠다. 오늘 나 여기 면접 보러 왔어. 남편 떠나고 나서 직장이랑 다 정리했었거든. 이제 정신 차리고 취업해야지. 아직 어머님 전화번호 안 바뀌셨지? 내 전화는 통 안 받으시더라고. 형님 같으면 전화 받고 싶으시겠어요? 아들이 잘못됐는데 며느리가 예쁘겠어요? 그나저나 형님 여기에 취업하시려고요? 저도 여기 엄청 어렵게 들어왔는데 형님이 여길요? 뭐 청소직도 회사에서 뽑나? 아니 면접을 올 거면 좀 제대로 갖추고 와야지. 누가 미쳤다고 애엄마를 뽑아요. 동서는 절 보자마자 비웃으며 말했고 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때 면접관석에서 저희 아이 얼굴을 봤는지 벌떡 일어서서 다가오더라고요. 동서는 그 사람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정중하게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은 회사 이사였습니다. 사장님께서 부탁을 해 혹시 아이를 업고 있는 사람이 면접을 보러 오면 바로 사장실로 올려보내라고 했다며 저에게 사장실까지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동서는 놀라 황당해 했었고 저에게 연락이 왔던 사람은 다름 아닌 이 회사 사장님이었어요. 남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갔던 회사는 작은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장님께서 남편을 정말 아끼셨거든요. 그 제조업이 성장을 해 지역 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회사가 되었더라고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그때 결혼식 주례봐주고 나서 거의 10년 만에 보는 거죠? 준하랑은 저도 종종 만났었어요. 서로 바빠서 자주 본 건 아니었지만 저도 해외에 있기도 했고 부고 소식 듣고 장례식장 갔었는데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른다고 하셔서 뵙지 못하고 왔네요. 재수 씨도 참 고생 많았어요. 아닙니다. 취업 자리 알아봐 주신다고 하셨던 게 사장님 회사인 줄은 몰랐어요. 준하 씨가 사장님이 해외로 나가셨다고 해서
그때도 해외에 계시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제가 그때 정신이 없어서 사장님을 못 뵀나 봐요. 늦었지만 저희 주례도 봐주시고 준하 씨 직장 알아봐 주신 것도 도와주시고 장례식장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한테 준하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시죠? 준하한테는 그보다 더한 것도 해줄 수 있죠. 해외로 사업 옮겼을 때 준하가 참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 덕에 이 정도 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없을 때는 영업도 해주고 연결도 많이 해줬거든요. 준하 덕분에 성사된 거래가 많았죠. 바쁘단 핑계로 자주 못 만난 게 한이네요. 아프단 건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준하가 하나 더 부탁을 한 게 있거든요. 재수 씨한테 바로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야 하게 되었네요. 준하가 유언장을 작성해 뒀어요. 아시나요? 아마 시댁에도 보내고 했을 텐데 집은 다 정리가 되신 거죠? 유언장이요? 아니요. 시댁에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제 연락을 전혀 받지 않으셨어요. 저도 남편 그렇게 가고 나서 정신도 못 차리고 이제 이렇게 정신 차려서 혹시 남편 유언장 제가 볼 수 있나요? 남편을 친인 아들처럼 아껴주셨던 사장님은 남편이 부탁했다던 유언장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내용을 보고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댁집을 저에게 남긴다고 유언을 했죠. 아마 시댁 식구들은 유언장 내용을 보고서는 혹시라도 집을 뺏길까 싶어서 저의 연락을 피한 거였어요. 저는 바로 시댁으로 찾아갔지만 그 누구도 절 만나주지 않았어요. 결국 전 유언장 내용대로 이행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고 당연히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죠. 지금까지 본인들이 살았으니 자신들의 집이라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집 수리하는 비용이며 전기세, 수도세 모두 남편이 내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집은 그렇게 제 명의로 오게 되었어요. 시동생은 나가서 갈 곳이 없다며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형수님, 어떻게 말도 없이 바로 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 저희 이렇게 나가면 갈 곳 없어요. 어차피 형수님 여기 집 들어오실 것도 아니고 계속 친정에서 사시는 거 아니세요? 저희 명의 안 받을 테니 여기서 그냥 살게만 해주세요. 다른 거 부탁드리진 않겠습니다. 솔직히 형 죽고 나서 보험금이며 뭐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도련님, 전 정말 도련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 남편이 도련님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돌본 건 알고 있죠? 자기 대학도 포기해가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생활비 벌려고 노력했잖아요. 그걸 옆에서 뻔히 봤는데 어떻게 남편한테 그러실 수 있으세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하면서 눈 감았는지 아세요? 그건 미안하게 생각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다시 돌아와서 기뻤고 그런 엄마를 받아주지 않는 형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엄마한테 못되게 굴면 엄마가 다시 떠나갈까봐 그게 무서웠거든요. 형이면 다 이해해줄 줄 알고 정말 미안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여기 집에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남편은 끝까지 가족이라고 놓지 못했지만 전 더 이상 당신들이랑 가족이 아니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기회를 줬던 걸 날린 건 당신들이에요. 전 절대 그렇게 못하니까 당장 그 집에서 짐 빼요. 전 그렇게 그 집을 처분했고
그동안 월세를 내줬던 남편이 죽고 나니 월세를 못 내서 시모는 시댁집에 다시 들어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3명이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 누구 하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시모는 사지 멀쩡하면서도 일 한 번을 안 했고 시동생이며 동서도 사치에 돈을 펑펑 썼으니 이사를 갈 수가 없었나 보더라고요. 나중에서야 그동안 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본인이 그 위치가 되어보니 알겠다면서 펑펑 울며 전화가 왔는데 돈이 없으니 결국 3사람은 반지하방으로 이사 갔다고 했어요. 근데 동서는 그 와중에 제가 자기 회사에 취업했다는 사실을 알고 사직서를 냈고 그러면서 시동생이 혼자 시모와 동서까지 책임지게 되었다면서 너무 힘들다고 말을 했어요. 형한테 너무 미안하다며 말을 하는 걸 듣고선 참 씁쓸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형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았으니 다행이다 싶기도 하네요. 저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딸을 키우고 있어요. 딸에게는 아빠와 함께 있던 5개월이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했는지 항상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나중에 저희 딸을 잘 키우고 나서 남편 곁으로 갈 때 남편에게 정말 잘했다고 칭찬 들었으면 좋겠어요. 딸이 쑥쑥 크는 걸 보니 요즘 딸은 남편이 더 생각나네요. 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시길 바랄게요.